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요,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예산안 처리 후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노동계는 연말에 대대적인 동투, 겨울투쟁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흔히 춘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봄투쟁으로 불리면서 노동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벌어질 때는 임금 문제가 주된 주장일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안전 문제를 필두로 해서요, 인력 감축 반대, 인력 충원, 노동환경 개선, 격차 해소 이슈가 좀 다양합니다. 자, 지난 자정부터 화물연대 총파업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자, 주장은 안전운임제를 유지하고 일몰제를 폐지해달라. 자,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저는 참 이상하고 답답합니다. 지난 6월에 총파업 때 주장과 상황이 너무 똑같습니다. 자, 왜 우리는 상반기 상황의 재현을 또 보게 되는 걸까요? 그때 타결됐다고 해놓고 결국은 해결을 못했던 거죠. 자, 오늘 보도를 보면 경제 힘든데 나만 살자는 거냐, 파업을 비판하는 논조도 있고요. 또 목숨 내놓고 달려야 하는 화물 노동자의 현실에 대한 기사들도 있습니다. 이 찬반이 교차하면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또 싸웁니다. 타협점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 텐데 말이죠. 자, 정치권은 이 국정조사 합의했다고 지금 칭찬받고 박수받을 일이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타협하는 건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요. 자, 수많은 사회적 갈등을 조율하고 타협시켜내는 것이 주된 임무입니다. 자, 비판은 언론과 평론이 하니까요, 정치는 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에서는 화제의 인터넷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파이터, 이어서 각설하고 시즌2, 그리고 경제본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1부 마지막에 신청곡 디저트송 틀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듣고 싶으신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선정되신 분께는요, 치킨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한입뉴스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뉴스가 쏟아집니다. 오늘도 달려야 되겠네요. 자,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통위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를 열었고요.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다.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기준금리가 3%에서 3.25%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3.25%로 상승한 기준금리,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 6월 금통위 이후 11년 5개월 만에 처음이고요. 지금 보면 한은이 4월, 5월, 7월, 8월, 10월에 이어서 처음으로 6회 연속으로 인상을 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행보를 보면 역시 지금 코로나19 그 사태 때 너무 많이 뿌려진 그 돈, 그런 유동성을 좀 회수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강한 거고요. 그때는 양적 완화였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긴축 재정이죠. 네, 결국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한 그런 조치를 계속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이 동월 대비해서 7월에 6.3, 8월 5.7, 9월 5.6 상승세가 좀 꺾이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10월에 5.7% 기록하면서 다시 좀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물론 11월 달에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게 원래는 이 중앙은행이 지향하는 이 물가는 2%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직 높다고 봐야겠죠. 수준까지 가긴 머니까 네. 올린 건데, 뭐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베이비 스텝 0.5%포인트만 인상했기 때문에 그동안 우려해왔던 0.5%포인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는 좀 그래도 다행이다는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이제 박 기자가 이 수식을 붙이는 이유가, 사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문제는 시중금리가 더 오르고 대출금리가 아주 위험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가를 잡는 건 좋지만, 그러다가 이제 서민들의 대출 잡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워낙 이제 이자 부담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이게 기준금리가 0.50%였는데
어느새 벌써 3.25% 그러니까 지난해에 0.50%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1년 반 정도에 걸쳐서 3.25%까지 급격하게 높아졌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뭐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입하셨던 소위 이제 영끌족들은 그러니까 이 막차 탄 영끌족들 말이에요. 특히 이제 20, 30대 젊은층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이자 부담이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면 우리 경제에도 이제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소비 여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올해 같은 경우는 그나마 우리가 경제 성장률을 좀 견인했던 게 코로나가 이제 사실상 끝나면서 소비 여력이 살아난 덕분이었는데 내년에는 좀 그것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걱정들이 나옵니다. 그 얘기를 또 해봐야 돼요. 코로나가 사실상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또 겨울에는 또 재유행, 재확산 걱정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한은이 내년 성장률 전망을 대폭 낮췄어요. 이게 지금 임 작가님이 지적한 건데 박 기자님 어느 정도 낮춘 겁니까? 네, 지금 오늘 보면은 이 사실은 전망치를 좀 보면 우리 이 경제의 잠재성 성장률이 2%대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원래는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라고 했는데 오늘 1.7%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1%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침체가 올 거다라고 한국은행이 전망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게 이제 2009년을 제외하면 2000년대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출이 계속해서 안 되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올해 좀 살아나는 듯했던 소비도 이것도 이제 금리 인상이나 이자 부담 증가 이런 것 때문에 소비도 좀 잘 안 되는 상황. 그래서 이 수출과 소비 부진, 내수 부진이 겹쳐지면서 성장률이 내려갈 거다라고 한국은행은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고 현상입니다. 뭐 80년대 우리 경기가 엄청 좋았던 게 3저 호황 덕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노태우 정부 때 기억이 나요. 그렇습니다. 다 낮았다. 금리도 낮고 물가도 낮고 환율도 낮았던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경기가 엄청나게 살아나는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되면 우리가 수입해오는 물가도 비싸지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여력도 떨어지고 그러려면 생산 투자 같은 게 추가로 안 이루어지고 그럼 또 일자리가 많이 안 늘어나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를 경기 이제 침체라고 하는 건데 내년에는 경기 침체가 올 우려가 높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영향의 직접적인 원인은 사실은 미국이 그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지금 올해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내년에는 경기 침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리세션이 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는 미국보다 체질이 훨씬 뭐 약하기 때문에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거라는 전망이 많고요. 오히려 더 걱정되는 거는 중국은 상대적으로 올해보다 내년이 좋을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 비해서 우리가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약점을 많이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대책 수립을 좀 잘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올 겨울과 내년을 우리가 잘 주시하면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어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미국의 펀드 매니저 중에 92%가 내년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그리고 경기 침체와 고물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간다는 걱정스러운 얘기고요. 오죽하면 그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지금은 쇼핑하지 마세요. 현금을 쥐고 있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라고 하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 지금 이 FOMC 그러니까 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한다는 얘기는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연준이 이번에 이제 공개한 11월 FOMC 정례회의 의사록을 보면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좀 늦춰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했잖아요. 그랬죠.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계속해 왔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12월입니다. 12월 13일, 14일 올해 마지막 FOMC 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0.75% 다시 자이언트 스텝 할 것이냐 아니면 0.5% 그냥 뭐 빅스텝으로 갈 것이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전망이 있는데 오늘 공개된 의사록을 좀 보면 또 파월 의장의 뭐 지난번 기자회견을 보면 속도 조절 좀 할 것 같다. 0.75%가 아니라 0.5%포인트 정도만 올리는 걸로 좀 그렇게 빅스텝만 가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좀 힘을 얻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물가 때문에 이렇게 막 올리고 있지만 막 달려왔는데 막 달리다 보니까 이 경기 침체가 좀 우려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이렇게 계속 뭐 자이언트 스텝으로 껑충껑충 뛰어오르다가는 다 못 따라오고
뭐 다 낙오되는 거 아니야?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는 빅스텝도 센 거였는데 네. 하도 자이언트 스텝을 여러 번 보다 보니까 그냥 빅스텝이라고 박 기자님이 표현할 정도로 조금 완화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오히려 받는 거예요. 사실 지금 올해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이 가랑이를 크게 벌리는 바람에 네네. 나머지 국가들이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들이 전부 다 가랑이가 찢어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아니, 우리도 간다고 가지만 네. 지금 미국과 금리 역전됐고요. 그렇습니다. 격차가 벌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파운드화라든지 유로화라든지 뭐 엔화라든지 이런 이제 국제 통용되는 통화들이 대부분 좀 약세를 면치 못했는데 미국이 속도 조절을 나선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우리도 내년도 경제 전략을 좀 새로 짜가지고 네. 잘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국과의 금리 차가 오늘 우리가 0.25%포인트 올려가지고 0.75%포인트가 1%까지 됐거든요. 났었는데. 근데 12월에 미국이 다시 또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렇죠. 0.5%포인트 올린다고 해도 최대 1.25%포인트까지 그렇죠.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내년에도 따라잡겠는가? 제일 우려하는 건 이제 외국인 투자가 좀 빠져나가지 않겠는가? 우리 경제 당국은 계속 우리 펀더먼털이 튼튼해서 그럴 리는 없다.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여야가 어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극적인 합의를 했다. 이런 속보가 나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으니까 네. 국정조사 계획서는 승인이 되는 거죠? 아직 미지수입니다. 미지수예요. 뭔가 돌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아, 그래요? 원래 오늘 오전 11시에 열리려고 했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전체 회의가 네. 지금 열리지 못했어요. 아, 그래요? 네, 연기가 됐는데 그러니까 어제 합의 내용을 좀 보면 네네. 청문회 뭐 현장 검증 기간 보고 이런 것들 다 합쳐가지고 45일간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네. 이런 내용을 합의를 했고 그다음에 조사 대상 기관을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또 국가안보실의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소방청 대검찰청 경찰청 뭐 서울경찰청 이렇게 쭉 이 기관에 넣었는데 조사 대상 기관에 넣었는데 오늘 여당에서 아니 대검찰청 좀 빼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 아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네. 이렇게 되면 민주당에서 대검찰청을 빼달라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당장 뭐 다시 회의가 열려가지고 오늘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국정조사 계획서가 승인될 수도 있겠는데 네네. 지금 이 첫 회의부터 안 열리고 있어가지고요. 이 절차가 지금 시작도 못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참사 국조에 네. 어제 요 속보를 쭉 정리해서 봤을 때 대검은 왜 들어갔지 했는데 애초에 민주당은 법무부를 넣어서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 마약 수사에 집중하느라고 영향 미친 거 아니냐 이걸 그렇습니다. 보려고 했는데 법무부를 여당이 방어하면서 대신 대검이 들어간 것 같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는 오늘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당에서 주장하는 요지는 경력 운영과 관련된 그 마약 수사를 조사를 하려면 네. 경찰에 대해서만 하면 되지 대검찰청이 무슨 상관이냐. 그건 직접적으로 이제 경찰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할 수가 없는 네네. 체계상으로 돼 있으니까 대검찰청을 빼달라라는 게 요지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대검찰청이 들어갔던 이유는 법무부가 원래 마약과의 전쟁을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와 관련해서 대검찰청을 조사를 해보겠다라는 거였어서 과연 뭐 야당에서 이제 이런 어떤 조정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다만 오늘 지금 보니까 14시 그러니까 오후 2시에 여당의 의원총회가 지금 소집이 됐고요. 네. 지금 본회의는 오늘 오후에 4시로 지금 연기가 지금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좀 조정이 돼 있는 걸 보면은 어쨌든 합의를 해서 오늘 통과시키겠다라는 거는 여야가 모두 좀 의지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검찰청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마약 수사라는 논점을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정부의 다른 기관들을 넣으려고 할 거거든요. 대검찰청을 받았을 때는 사실은 법무부가 빠져 있더라도 대검찰청에 대한 조사를 하다 보면 법무부가 안 들어올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 구조를 만들려고 했던 거라서 오후에 어떻게 좀 합의가 이루어질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오늘 밤에는 많은 국민들이 지금 카타르 월드컵에서 네. 사우디의 이변, 어제 또 일본의 이변 보면서 우리나라 팀에 응원할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우리는 또 국회 상황을 오늘 밤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핵심적인 쟁점 하나는 지금 수사 대상이 된 인물들을 청문회 증인으로 소환할 수 있느냐 가지고 여야가 그렇습니다. 이 국정조사 법률 해석을 가지고 좀 약간 충돌이 있었는데 네. 오늘은 또 이 대검찰청을 넣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됐네요. 자, 갈등 요소는 많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조사 기간 같은 경우도 45일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본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 쪽으로 어제 이제 타협이 돼서 합의문에 넣었는데 네.
원래 야당이 요구한 건 60일 플러스 30일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의 생각은 45일로 뭐 계획서를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본회의 의결로 연장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담긴 그런 상황인데 예. 반면에 국민의힘은 45일 안에 맞춰야 된다. 그래도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45일 안에 마치는 게 이게 오늘 계획서가 통과되면 오늘부터 45일이거든요. 네네. 1월 7일에 끝납니다. 예. 근데 당장 예산안 처리 이후에 이걸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하니까 12월 뭐 3일 이후에나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뭐 그럼 한 달 남짓인데 충분하겠느냐. 네. 바로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또 어떤 합의로 연장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 1월 7일까지만 딱 하고 끝낼 건지 이것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 대상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의결로 조사 대상 추가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네. 합의는 했는데 지금 대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조사 대상 기관에 있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아마 더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사를 하다 보면 조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기관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의결을 통해서 누구 또 부르자고 할 때 여당에서는 또 반발을 할 거거든요. 예. 이런 갈등 요인이 좀 있는 거고 또 합의서엔 담기지 않았지만 수사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합의했다라고 네.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또 합의서에 없어가지고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주요 증인들이 또 안 나오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요, 참. 어제 보니까 뭐 입건 대상이 좀 늘어난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임 작가님께서 특수본의 수사 진행 상황은 지금 어떤지 좀 알려주시죠. 뭐 특수본은 지금 이제 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고발건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이 소방노조가 고발했죠. 그렇습니다. 전해졌습니다. 어제 오전에 이 장관에 대해서 이제 직무유기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에 대해서 소방청 지부위원장 그러니까 공무원노조 총연맹 소방청 지부위원장이 고발인이기 때문에. 고발인 조사를 어제 했고요. 그리고 이 장관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제 집무실 압수수색은 아직은 없었지만 네. 상황에 따라서는 그걸 이제 진행할 가능성도 이제 없지는 않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변수가 되는 게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국정조사에 여당이 전격적으로 합의해주게 됐던 배경 중에 하나가 조만간 특수본에서 수사를 마무리해서 네. 이 내용을 검찰로 이송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수사 이후에 국정조사 하자는 게 여당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12월 되면 이제 시작해야 된다. 이러나 그러니까 저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합의를 해주자라는 얘기가 됐다라는 건데 네네.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들 더 좀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식의 수사가 추가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형국이라서요. 특수본이 지금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는 앞으로 이번 주 내에 추가적인 어떤 움직임이 있느냐에 따라서 네. 좀 갈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특수본에서 오늘 이 어떻게 보면 윗선이라고 불릴 네네. 수 있는 그런 또 인물을 소환했는데요. 예.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이 정보부장 네. 경무관급인데 네.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결되는 거죠. 이 용산서 전 정보계장이 숨진 채 네. 발견이 되면서 예, 예. 이 정보 보고서 삭제가 네,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는데 경찰은 이 박 경무관부터 시작한 네. 이런 뭐 삭제 지시가 내려가서 삭제가 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박 경무관을 입건했고요. 박성민 전 정보부장 경무관을 포함해서 어제 9명을 더 입건을 해서 네. 이제 피의자가 총 17명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아유, 그래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고위급이 아니에요. 국민들 눈에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경무관급 이상은 물론 공수처의 수사 대상입니다만 고위직이 맞지만 지금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이 돼야 맞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체감하는 고위급 주무부처 장관 뭐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국정조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네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날 밤의 행적,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동 경로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혹이 좀 남아 있고요. 윤희근 경찰청장 같은 경우도 캠핑장에 간 이후로 뭐 경찰을 지휘했다는 네네. 어떤 행적 관련돼 가지고 디테일한 부분들이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날 밤의 소재도 본인 얘기가 자꾸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결국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어제 오늘 이어지는 그 합의 내용을 보면은 결국 여야가 일종의 동상이몽을 하고 네. 있다라는 느낌을 지우기가 어려워서 오늘 합의되는 내용을 보고 차후에 국정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좀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정조사는 강제력은 없지만 여론에 영향을 주게 되죠. 저는 정치적인 셈법보다는
엊그제 있었던 유가족들의 기자회견 그 의견이 국정조사에 많이 반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이 점심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고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안전운전하고 계신 거죠.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쪽입니다. 소리티 터널부터 꽉 막혀 있는데요. 회인 터널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은 남이 분기점 부근이 사고 때문에 정체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으로 가신다면 남풍새 부근에서 정체를 만나게 되는데요. 풍새 요금소 부근에서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광교 터널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 중이라 역시 속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달래내 부근입니다. 여기도 사고가 있어서 정체고요. 부산 방향 기흥 휴게소 부근에서는 작업을 하면서 수원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송추 부근 일산 쪽인데요. 송추 부근 1차로와 2차로에서 안전훈련을 하고 있고요. 사패선 터널부터 많이 밀리고 있으니까 안전운전 부탁드리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어쨌든 당장 해결 과제와 지금 갈등이 또 이제 터진 것 같은데 어쨌든 국정조사 합의는 이루어진 상황에서 박 기자님, 네. 대통령실 뭐 입장이나 반응도 궁금하고요. 네. 또 하나 내일 이 야당은 빼고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이 만찬 회동을 한다는데 이게 뭐 어떤 좀 이 배경이 있는 겁니까? 네, 우선은 대통령실에서 이제 국정조사를 여야가 전격 합의한 데 대해서는 뭐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진 않고 있습니다. 네네. 다만 뭐 이 대통령실에 있는 관계자들 발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협상 과정을 공유받지 못한 상황에서 좀 갑작스러운 측면이 좀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의총까지 거쳤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바꿔질지는 몰랐다. 하루 만에, 하루 이런 이틀 얘기도 만에.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뭐 참사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는 과정에서 억울함이 없어야 된다. 이런 원칙은 있지만 네. 결국 제일 먼저 우선시해야 되는 게 수사 결과를 좀 봐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하지만 이 여야가 합의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이거 잘못됐다 뭐 아니면 뭐 부정적인 얘기를 공식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대통령실이 국정조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는데 우선 이 들어갔죠. 국정상황실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네. 위기관리센터도 들어갔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윤 대통령이 이 보고받은 국정상황실장한테 보고를 받았으니까 보고한 그런 상황 거기다가 위기관리센터에 가서 또 이 회의를 하면서 이 상황을 보고받고 지휘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뭐 타임 테이블이 여러 가지 들여다볼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뭐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자칫하면은 대통령이 이런 국정조사 여야 정쟁에 휩쓸려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대통령께서 이미 사실 참사 거의 당일 일요일 아침 9시 45분에 대국민 담화를 냈잖아요. 네.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지만 여기 등장하는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책임자로서 이렇게 본인의 또 역할은 규정을 하셨단 말이죠. 네.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만찬 얘기는 내일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을 하기로 했는데 한남동 이 관저로 초대를 해서 만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네. 최근 아세안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같은 순방 성과를 좀 화두로 얘기할 전망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예산안 정국이니까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얘기를 나눌 것 같은데 야당 이 대표 그러니까 야당 지도부는 왜 초대 안 했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번에는 여당 지도부 대상 그런 어떤 순방 얘기를 하는 그런 자리고 야당 지도부와는 또 만날 일이 있을 거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아무래도 뭐 밖에서 볼 때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이 민주당을 향한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렇죠. 같이 뭐 만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그런 타이밍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갈수록 더 만나기 힘들어지겠네요. 수사는 점점 맞습니다. 이제 확대 강화되고 있으니까. 월요일에 또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나왔었던 발언이 주말에 지금 계속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광화문 윤석열 정부 퇴진 집회 여기에 이제 야권 인사들이 일부 이제 현역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좀 불쾌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도 아마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이제 원외위원장들과 대통령이 간담회를 했을 때도 직접적으로 주사파 좌파 세력과는 뭐 함께할 수 없다, 협치를 할 수 없다 이런 발언을 또 했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야당 대표진하고 뭔가 협의가 이루어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미 그렇게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그 퇴진 집회 민주당 현역 의원 참석한 거에 대해서 칠적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봅니다. 이제 어제도 다뤘지만 그 화천대유 천화동인 핵심적인 키맨이죠. 김만배 씨. 자정이 출소 예정이었는데 나왔습니까? 네, 오늘 한 0시 4분쯤 경기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를 했습니다. 네. 한 20여 명의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지 지켜봤는데 김 씨는 취재진에게 소란을 일으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 법률적 판단을 떠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취재진들이 대장동, 천화동이 1호 이 지분 문제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해봤는데요. 답하지 않은 채 김 씨는 바로 차를 타고 구치소를 떠났어요. 근데 이미 이 김 씨의 이런 발언 수위 이 정도는 좀 예상이 됐던 게 어제 오후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가지고 네.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겠다. 또 어디서도 따로 얘기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미리 이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 모든 걸 말씀드리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거주지는 가족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있으니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취재를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도 당부를 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파생되는데 김만배 씨는 나왔고 재판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지금 남욱 변호사의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렇게 들었습니다. 했던 전언과 일치하는지 아니면 다른지 이게 좀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김만배 씨가 본인의 어떤 주장이나 이제 법정 증언을 바꿀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는 것이요. 네, 네. 남욱 변호사나 유동규 전 본부장하고 김만배 씨하고는 약간 좀 입장이 다르고요. 이익관계가 물리질 않습니다. 특히 이제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지점이 그건데 이번에 이제 남욱 변호사가 나오고 나서 천화동인 1호를 이재명 시장 측 혹은 이재명 시장실 이런 쪽에 지분이 700억 원 정도가 가기로 돼 있었다. 이거를 김만배 씨로부터 들었다. 혹은 유동규 본부장으로부터 들었다. 이제 이런 증언들을 내놓고 있는데 문제는 천화동인 1호에 대해서 김만배 씨는 계속해서 본인이 실소유자라고 주장을 해왔었고요. 그거를 바꿀 유인이 없는 게 만약에 어차피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이거를 만약에 정치자금의 형식으로 혹은 뇌물의 형식으로 제공하기로 했으면 본인은 죄가 더 무거워집니다. 네. 그리고 이 자금은 국고로 회수되거나 혹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본인이 가져갈 가능성은 없어지는 거고요. 네. 큰 돈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처벌도 받아야 되고 그럴 것 같으면 형을 살고 나와서 이게 내 돈일 때와 아닐 때는 엄청난 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만배 씨는 그래서 그 증언을 바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혐의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증언의 신빙성이 더 높느냐를 이제 다퉈야 될 거고 거기에 검찰 수사의 관건이 좀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게 어디는 이제 700억 약속 또 428억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세전세후의 차이인 거죠. 네, 같은 비용 돈인데. 이런 거 다 빼서 428억이다. 이런 같은 돈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속보는 오늘 아침 좀 이른 아침에 나왔는데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우리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막말을 꺼냈다.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네, 김여정 부부장이 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뭐라고 했냐면 남한 국민들은 이 윤석열 천치 바보들이 들어앉아 자꾸만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모를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 사실 이게 이제 한반도의 긴장 고조된 책임 이거 남측에 떠넘기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남측의 여론을 좀 자극해서 사실상 정권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을 추동한 거 아니냐. 부적절한 발언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고 북한의 지속적인 전술이 지금 남남 갈등 유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전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떤 얘기도 덧붙였냐면 문재인이 앉아 해먹을 때는 적어도 서울이 우리의 관역은 아니었다. 미국과 남조선 졸개들이 우리에 대한 제재 압박에 필사적으로 매어 달릴수록 우리의 적개심과 분노는 더 커질 거다라고 막말을 계속 쏟아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북한은 강대강 대치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마이폭탄과 그다음에 실제적인 미사일 발사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미국과 우리 이 한반도를 향한 긴장은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유엔에 대해서 강력하게 또 이제 항의를 하기도 했으니까요. 자, 지금 국내에서 정부나 혹은 여당, 야당 지금 이 김여정 부부장의 막말에 대해서 반응 나온 게 있어요?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반응이 좀 눈에 띄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한 말인데요. 네.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 서울을 타격하겠다고 했다. 북핵과 미사일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향한다면서 노골적으로 군사 위협을 드러냈는데
김정은의 사기극, 김정은의 새빨간 거짓말에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무런 항변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갑자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와서 깜짝 놀라긴 했는데 어쨌든 그동안에 소위 말하는 이제 평화 제스처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배신당한 거 아니겠느냐. 여당에서는 좀 이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서울을 직접적으로 겨냥해서 공격적인 발언을 한 게 북한에서도 흔치는 않은 일입니다. 이게 뭐 않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1994년에 서울 불바다 발언. 네, 오래됐죠? 네, 그 당시 정도로 이제 기억할 수 있는 정도고 구체적으로 어디를 명기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거의 한 적이 없는데 그만큼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도발 수위를 계속 높여서 다음 ICBM 발사나 7차 핵실험까지도 가져가겠다라는 의지가 좀 담겨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통일부의 이제 입장도 나왔는데요. 김여정 부부장이 우리 국가원수에 대해 저급한 막말로 비난하고 또 초보적인 예의도 갖추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요. 자,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이 됐는데 화물연대 주장은 이제 안전운임제예요. 그런데 이게 6월에 이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해서 타결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정부는 그걸 철회했다고 화물연대는 주장을 하고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강경 대응 예고했습니까? 네. 오늘 담화문을 원희룡 장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사상 최초로 업무 개시 명령까지 예고를 하면서 강력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원 장관은 이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아도 부족한 시기에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이거는 국가 경제를 볼모로 정당성과 명분이 모두 없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몰 폐지 주장한 적이 없다. 그리고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파업을 그만두고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6월에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철회 당시에 안전 운임제 이 일몰 폐지 또 품목 확대를 약속한 게 전혀 아니다. 그때는 논의하겠다고 한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정부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화물연대에서 주장하는 거는 연장을 해도 3년 연장해도 어차피 현 정부 임기 내에 끝나기 때문에 다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을 왜 이제 갈등의 보시로 남겨놓느냐. 그러네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안전 운임을 구성하는 운임 중에서 화주가 운수사에 지급하는 안전 운송 운임을 이번에 정부에 삭제하려는 이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실상 안전 운임제가 유명무실화된다.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 또 이제 외신인데요. 윤 대통령이 지난 G20 때문에 인도네시아 발리 방문했을 때 현대차 제네시스 G80 대신에 벤츠를 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대통령실 해명은 이건 주최국에서 제공한 것을 탔을 뿐이지 우리의 요구가 아니었다. 이런 취지의 해명이 또 나와 있습니다. 지난 이야기가 또 다시 환기되는 건 별 의미 없는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오늘의 한입뉴스는 정리해 보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박정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오늘의 이 신청곡은요 역시 응원가입니다. 청취자 7805님, 일본도 해냈는데 우린들 못하리. 첫승 가자 아자아자 하셨고요. 윤도현과 조문근 밴드가 함께 부른 월드컵 공식 응원가 더 뜨겁게 한국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월드컵 소식도 들어있고요. 저희가 치킨을 많이 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노래 들으시고 응원가 들으시고 2부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전설이 되어 뜨겁게 심장을 뛰게 하고 멈추지 않는 그대의 발걸음에 하나 되는 우리의 뜨거운 피 더 뜨겁게 The Rise and Korea 더 뜨겁게 승리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한 번만 얘기해도 바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번 얘기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해서 다시 설명해 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친구는 한 번 얘기해서는 기억하지 못해. 그러니 늘 재차 얘기해 줘야 해.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죠. 지금 말씀드린 예문에 나왔던 재차는 다시 재자와 버금차자로 이루어진 한자어인데요. 거듭해서 다시란 뜻의 부사입니다. 재차와 같은 뜻을 가진 우리 고유어 표현으로는 또다시란 말이 있습니다. 또다시는 이미 일어났던 일이 다시 일어난다든지 이미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으로 거듭하여 다시란 뜻도 있고요. 다시를 강조해서 이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전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또다시 당부하겠습니다. 또는 내가 참으려고 했지만 또다시 화를 내고 말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이 경우에 또다시는 또와 다시가 합해진 합성으로 인정된 한 단어니까요. 모두 붙여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언급하고 그 외에 다른 것이 또 있는지를 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인 또 다른의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면 또 다른 예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는 예문에서 또 다른이란 표현은 또다시와는 다르게 합성어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와 다른을 띄어서 써야 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축구 대표팀의 골문을 책임졌던 골키퍼 김병지입니다. 다시 월드컵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힘든 요즘 축구를 통해 위안을 받는 월드컵이 되길. 그래서 그라운드를 뛰는 선수도 응원을 하는 우리도 행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로와 감동을 전합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특집 함께 꾸는 꿈 라디오 코멘터리 박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이야기 KBS 1라디오와 함께 해주세요. KBS 1라디오에서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 리그 한국 국가대표팀의 경기를 해설 중계합니다. 1라디오 유튜브 채널과 인터넷 라디오 콩으로도 월드컵을 만나보세요. KBS 1라디오 2022 카타르 월드컵 특집 함께 꾸는 꿈 라디오 코멘터리 박스. KBS 58분 날씨. 늦가을 날씨가 꽤 오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엔 많이 쌀쌀해졌지만 낮 동안 평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최저기온 5도로 출발한 서울이 현재 13도, 한낮엔 1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대전 16도, 광주, 제주 17도, 강릉, 부산 18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에서 15도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까지 활동하시는 분들은 옷차림에 유의해 주시고요. 하늘엔 구름이 많이 끼어 있지만 오후에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인천, 경기 등 서쪽 지역 곳곳엔 미세먼지가 많겠고 수도권은 낮에도 먼지와 안개가 뒤엉켜 시야가 답답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낮까지 평년 기온을 웃돌다가 밤에는 중서부에 비가 오면서 추위가 밀려오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에 모레 새벽까지 5mm 정도의 비가 오겠고요. 모레 새벽엔 전북에도 5mm 미만의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이후로 주말 동안 대체로 맑은 날이 예상되지만 부쩍 추워지겠습니다. 일요일 아침 서울이 2도, 대구, 전주 1도, 또 춘천과 대전 등 중부 내륙은 영하권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3.4도, 습도는 55%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여야가 어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이 오늘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서 대검찰청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국정조사 계획서의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오늘 새벽 0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화물연대에 대해 엄중한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한 대승적 판단을 해달라면서 물류방해 행위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촛불 집회에 참여하면 봉사활동 시간을 준다는 허위사실 포스터를 작성 유포한 혐의로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 관계자를 입건 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단체의 최준호 상임대표는 단체와 무관한 가짜 포스터와 관련해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던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현정 시사평론가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오늘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의 경기가 밤에 펼쳐지죠. 네. 자, 경기 초반부터 이변이 속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못할 건 아니지? 그런 것 같아요. 저 어젯밤에 깜짝 놀랐어요. 다 놀랐어요. 일본 보고. 네네. 네. 그게 독일을 상대로 일본이 2대1 역전승을 거뒀고. 선제골을 먹었는데. 네. 그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이겨내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아르헨티나를 또 무너뜨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겼잖아요. 어제 독일 일본전이 아르헨 사우디전하고 되게 비슷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나라가 우루과이를 만나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가 우루과이를 잡는다면 월드컵 92년 역사 최초로 아시아 3개 국가가 1차전에서 승리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또 임무가 주어졌군요.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그 이전 기록은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또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아시아 국가 2개 나라가 1차전에 동반 승리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 사우디 승리를 우리 대표팀들도 지켜봤겠죠. 네네, 그럼요. 수비수 김진수 선수는 축구란 스포츠는 강팀도 질 수 있고 약팀도 이길 수 있다. 같은 아시아 국가로 사우디가 이긴 게 희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미드필더 손준호 선수도 아시아 국가였던 사우디의 승리를 통해서 선수들에게 동기부여가 더 될 것이다. 네네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지난 4년간 굉장히 긴 여정이었는데 매 경기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걸 보여주겠다 하면서 큰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한일전에는 민감한데 직접 경기를 한 건 아니지만 일본이 독일을 꺾으니까 우리 투지가 더 불탈 거예요. 다들 좀 많은 국민들이 이를 갈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부담 갖지 않고 힘 빼고 그냥 실력껏 뛰어주시길 바라고요. 자, 우루과이가 축구 좀 하는지 오늘 밤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우승도 2번이나 했더군요. 자, 그런데 이제 거리 응원이 허용되면서 여러 기대감들이 좀 많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국민들로서는 오랜만에 이런 응원전을 또 펼칠 수 있다라는 설렘이 있고 자영업자분들이 월드컵 특수의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요. 각 지역마다 거리 응원 준비를 지금 한창 하고 있어요. 네네. 서울시는 오늘 광화문 광장에 시민 15,000여 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경기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 2만여 명, 또 전북 전주대 대운동장에 2,000여 명 등 전국 12곳에서 4만여 명이 거리 응원을 펼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대 상인분들은 분주해요. 지금 준비하느라 영업시간을 오늘 더 늘리겠다 하시거나 더 많은 양의 음식 재료를 준비하기도 하고 또 우리 선수들이 골을 넣으면 뭔가 할인하거나 주류를 제공하겠다 하는 이벤트를 고민하는 것도 보였습니다. 경찰은 이제 인파 관리에 여념이 없는데요. 전국 응원 현장에 경찰관 187명, 9개 기동대, 특공대 18명을 투입하기로 했고요. 특히 광화문 광장에는 경찰관 41명, 8개 기동대, 특공대 18명이 배치됩니다. 행사가 끝난 뒤에는 퇴장 통로
통로를 별도로 지정을 하고요. 붉은 악마 측도 광화문 응원장에 배치하는 안전관리 인력을 2배 넘게 늘려서 기존 150여 명이었던 걸 340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개별적으로는 대규모 인파가 아직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친구들이랑 이렇게 지인들이랑 모여서 네네. 소규모로 우리는 집에 초대해서 응원전을 하겠다. 뭐 이런 분들도 집에 보이시더라고요. 초대해서도 하고 또 동네에 네. 화명 큰 호프집으로도 모이고 아마 오늘 뭐 즐거운 밤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승패에 따라 기분이 많이 달라지겠죠. 특히 이태원 참사 한 달이 채 안 됐기 때문에 네. 붉은 악마도 추모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면서 현명한 응원을 고민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네. 자, 그런데 이번 월드컵 개최지는 이제 최초로 네. 중동 국가 카타르입니다. 그런데 이 카타르의 경쟁 국가가 네. 이웃나라 아랍에미리트인데 카타르보다 지금 월드컵 특수로 두바이가 한박 웃음을 짓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두바이에 카타르 월드컵을 응원하러 온 세계 각국의 축구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돈은 카타르가 썼는데 네. 버는 건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다 투숙하고 머물고 네 그런 거죠.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카타르보다 이쪽이 외국인을 수용할 숙박시설이 더 충분하고 관광 도시로 만든 지가 꽤 됐죠. 그 또 관광객들의 음주를 허용하는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 이란, 또 웨일스와 미국의 경기가 열린 당일에 두바이 공항의 한 터미널에서 맥주가 없어서 못 팔았대요. 동이 나고 네. 그랬다고 하는데 카타르도 처음에는 지정구역에서는 맥주 판매를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대회 직전에 이를 번복하면서 실망감을 줬거든요. 근데 두바이에서 카타르 도하로 가는 비행기가 1시간밖에 안 걸리고 또 그 항공편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수시로 드나들 수 있다 보니까 그러면 차라리 두바이로 가는 게 편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바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축구 팬들이 하루에도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는 카타르에서 보고 숙박은 두바이에서. 네, 어부지리로. 야, 이거 좀 약이 오를 만한 얘기긴 하네요. 자, 오늘 축구 보시면서 같이 드시라고 최영일의 시사본부가 청취자분들에게 치킨을 쏩니다. 추첨을 통해서 모두 7분에게 드릴 예정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많이 청취 의견 또 치킨 신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통 일은 아닌 게요. 저희 윤희령 PD가 네. 그동안 드리던 편의점 상품권, 컵라면, 햄버거 세트, 커피 쿠폰 다 쏟아붓는 이런 걸 알뜰알뜰하게 모아서 닭으로 키워냈어요. 이걸.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뿌듯합니다. 우리도 치킨을 쏜다니. 살림을 잘하셨군요. 예. 자, 그리고 또 이 다음 소식은 오늘부터 편의점에서 이 비닐봉투 판매를 중단한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까지도 대형마트에서는 금지돼 왔던 게 네. 이제는 이제 동네 편의점으로까지 확대된다는 그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 편의점 등의 소규모 소매점의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되고 식당에서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그리고 젓는 막대 사용이 제한됩니다. 다만 1년간의 계도 기간이 존재하긴 하는데요. 2019년에 우리가 그 대형 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한 이후에 이렇게 사용 제한이 확대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고요. 이에 따라서 편의점, 제과점 이런 소규모 상점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은 손님이 원하는 경우 한 100원 이렇게 내고 샀었잖아요. 이것도 비용. 금지가 되는 살 수도 거예요. 없다. 네, 그렇습니다. 또 우산에 맺힌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도록 왜 로비 같은 데 보면 모든 건물에 있죠. 쓰잖아요. 그것도 금지됩니다. 대규모 점포에서. 백화점에 가면 이제 앞으로 이걸 볼 수 없게 되고요. 또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 딱딱딱 부딪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못 쓰게 되는데 공교롭게 오늘부터 월드컵 이제 1차전 예정돼 있어서 조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게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게 거리 응원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에서 배포하는 응원봉이 아니기 때문에 또 개별적으로는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가져갈 수 있다. 여기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다. 하지만 체육시설에서는 앞으로 금지된다라는 점. 불편해도 환경을 위한 거니까. 또 새로운 방법들이 나올 것 같아요. 내년에 이제 또 야구, 프로야구 시즌에도 이게 퉁퉁 치는 거 못할 텐데. 우리에게는 이게 있잖아요. 이게 몸에 붙어 있어요. 건강에도 좋고. 네, 그럼요. 건강에도 좋고. 어떤 방법으로든 응원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KBS 앞에도요. 얼마 전부터 비닐이 없어지고
빗물 털개. 거, 예. 그게 있더라고요. 자,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영호남 화합의 상징으로 일컬어졌던 화개장터. 네. 유명하죠. 그런데 이곳에서 수십 년간 장사를 해왔던 호남 지역 상인들이 퇴출 위기에 놓였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화개장터를 관할하는 경남 하동군이 네네. 기존 입점자 계약 만료에 따른 모집 공고를 새로 냈는데요. 네. 신청 자격을 하동군 거주자로 제한을 한 아하. 거죠. 그러면서 논란이 된 건데 일전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하동군 거주자로 제한했다가 논란이 일면서 네. 번복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어허. 그래서 그때 하동군이 방안을 냈던 게 호남 장옥이라고 해서 호남 거주자의 세 군데 점포를 따로 배정한 일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번에 논란이 됐던 이 새로운 공고에는 총 74개 점포 중에 호남 상인에 배정되는 점포가 단 한 곳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이 많이 나왔죠. 관광객들도 그런 상징성 때문에 오는 건데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다. 네네. 계속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 네. 이렇게 군에 요청을 했고 결국에 하동군 측이 오늘 다시 공고를 냈습니다. 네네. 그래서 광양시 구례군 지역민에게 3칸을 배정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호남 화합의 상징인 화개장터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신규 입점자 선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유 정말 영호남 화합의 상징인데 네. 조화롭게 잘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이제 만약 금지되거나 하면 조영남 씨는 노래가 바꿔야 되잖아요. 어떡합니까? 오래된 노래인데. 네. 자, 잘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자, 요즘 MZ세대에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 늘고 있잖아요. 네. 비혼족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자, 급기야 한 대기업이 비혼 선언을 하면 결혼 직원과 똑같이 축하금 휴가를 주겠다.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예. LG U+가요. 네. 비혼을 선언한 직원에게도 결혼 축하금과 똑같은 혜택을 주는 비혼 지원금 제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비혼 지원금. 네.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비혼 문화가 확산하니까 구성원 개인의 다양한 가치관을 존중하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네네. 이런 시도는 LG 그룹 안에서도 그렇고 국내 5대 그룹 중에서도 정말 처음 있는 시도입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LG U+는 내년 1월 1일부터 비혼을 선언한 직원에게 기본급 100%를 지급합니다. 이거는 결혼을 하는 직원에게 결혼 축하금 주는 거랑 똑같은 액수고요. 그래요. 예, 특별 유급 휴가 5일도 신혼여행 가듯이 똑같이 주어집니다. 별도의 확인 절차는 없고 본인이 사내 경조 게시판에 간단한 메시지를 올리면 된다고 하는데 다만 비혼 선언해놓고 지원금 받아놓고 네. 마음이 바뀌어서 결혼을 한다 하면은 그때는 결혼 축하금은 없는 겁니다. 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미 받았으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간단하네요. 예, 이게 이런 문화가 또 나올 만도 한 게 그동안 제 주변에서도 불만이 많았었거든요. 네네, 그렇죠. 차별같이 느껴지는. 회사에서 나는 혜택을 못 받고 또 주변에도 계속 나는 되돌려받지 못할 축의금만 나간다. 예, 난 내고만 있다. 돌잔치에 결혼식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점점 MZ세대들 중에서는 제 주변에도 비혼식을 하겠다. 예, 결혼식 대신에 비혼식을 해서 네네. 친구들한테 축의금을 받고 이런 경우가 있긴 있죠. 축의금 못 받으니까 비혼식한다. 네, 파티를 그래서 친구들이 해주고 이런 건데 그래서 LG U+에서는 다양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개인의 가치관을 중시하는 MZ세대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기 위해서 제도를 신설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 이제 앞으로 이런 제도가 한번 생기면 그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재계 전반의 복지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네. 어쩌면 이제 기성세대에서는 이 저출생 시대에 비혼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지만 사실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요. 결혼하는 분과 이제 비혼하겠다는 분의 차별을 형평성 있게 맞추겠다는 거니까 개인의 선택의 문제겠죠.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또 비혼 선언했다가 마음 바뀌어서 결혼한들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각설하고 시즌2. 자, 오늘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얼굴이 요즘 좋아 보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는요.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새 맹렬한 취재하고 계시죠? 대단하세요. 아닙니다. 시사본부의 특별 비밀병기. 비밀병기가 아닌가? 공개됐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공개병기. 최강병기. 뭐 이렇게. 자, 첫 번째 주제. 이게 안타깝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그리고 또 유족들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제 여야가 전격적으로 국정조사에 합의했단 말이죠. 이 과정을 장 기자님이 좀 디테일하게 취재하셨다고요? 네. 합의를 했는데 오늘 갈등이 좀 생겼죠? 네, 회의 개의도 못하고 다시 또 파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 대상 때문에 그런데요. 뭐 조사 대상에 대검이 들어간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대검을 빼라 뭐 이런 건데 실제로 합의문 안에는 좀 들어가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논란이 될까? 이거 조금 이따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 주제인 것 같고요. 실제로 이게 뭐 구문이 되긴 했어요. 지금 막 이렇게 파행을 하게 되면서 그렇긴 한데 합의가 파기된 건 아니니까. 네, 조정이 필요한 거니까. 조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시 어떻게 보면은 다시 또 처음부터 논의가 돼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벌써 그때 검수완박 합의에 대한 기시감이 든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대통령실과 윤핵관의 반대로 또 다시 무의로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는 게 어제 제일 궁금했던 게 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까지 거쳤단 말이에요. 어떻게 국정조사에 이렇게 합의하는 극적인 전환을 이루게 됐는가 배경이 뭔가 궁금했거든요. 네, 원래 그제 저녁에 제가 취재할 때만 하더라도 사실 좀 안 될 거다라는 게 좀 우선 했었어요. 근데 그랬는데 이제 극적으로 의총을 하면서 바뀌었는데 사실 그 전날 저녁 제가 이제 민주당 쪽 취재를 해보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반반이라고 한다 여론이 당내 여론이 실제로 그래서 해볼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안 될 수 있다. 국민의힘 내부 취재를 해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취재를 쭉 했더니 실제로 상당히 긴박했던 협상 과정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분위기도 하시고 그래서 국정조사 피할 수가 없다. 이거는 해야 되는 사안이다. 시기의 문제다 그랬었죠. 예, 그렇죠. 실제로 이거는 안 받을 수 없는 거다. 이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인 건데 대통령실이 워낙 완강히 반대를 하고 윤핵관들이 대놓고 반대를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취재를 해보니까 뭐 본인이 직을 걸겠다. 원내대표 그만두겠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대통령실 안에 이제 비둘기파 이렇게 매파 이렇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온건파들이 이거 좀 받아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실제로 했었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내부에서 이런 검토도 있었대요. 이제 만약에 실제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문제 때문에 그만두게 된다면 또 원내대표 선거해야 되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도대체 몇 번째 원내대표가 바뀌는 거며 리더십이 안정적이지 않다. 뭐 이런 등등의 이제 고민을 실제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피할 수 없는 길이니 바뀌는 받되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합의를 해놓고 뒤집어 엎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는 이제 경호처와 법무부를 빼는 정도의 방어선을 쳤던 것 같은데 대검이 왜 들어갈지 했더니 이제 법무부 대타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도 그것도 안 된다 이런 거고. 자, 지금 여당 속사정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장성철 소장님이 야당 속사정 얘기해요? 그럼? 아니 여당 전문가잖아요. 인증을 해주세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다르고 다른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조 안 받으면 나 원내대표 그만둘 거예요. 이거랑 제가 이 국정조사를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원내대표직을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랑은 좀 다른 것 같고 21일 날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미 우리가 예산안을 처리되고 난 다음에는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 열린 마음으로 협상에 임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때 전이든 그때를 전후로 해서 대통령실과 상당한 수준의 교감 논의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그것을 이제 대통령 설득하는 작업이 있었겠죠. 네네네. 조영 원내대표가 직접 뭐 설득을 했든 아니면 정무수석을 통해 설득을 했든 장윤성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국정조사 이거 도저히 안 받을 수가 없다. 네네네. 그리고 예산안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예산안과 연계해서 국정조사를 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협상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 용인을 하고 승낙을 하고 동의를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국정조사가 진행된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만큼은 여야가 무슨 뭐 예산안을 왜 조건으로 내걸어 가지고 참사 국정조사를 왜 딜을 해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여야가 각자 협상하는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당 같은 경우에는 국정조사를 절대적으로 반대한 대통령을 설득해야 될 명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한 발씩 양보를 해서 유족들의 그렇죠.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줄 수 있는 국정조사를 하게 됐다라는 것만큼은 이거는 좀 박수 쳐줘야 될 일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제가 아직 순진한가 봐요. 저는 이 유족분들의 첫 기자회견이 그래도 좀 여당 의원들과 지도부에 심금을 울렸나.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해드려야 되겠구나 하고 좀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됐겠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이 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집권 여당으로서 또 원내대표로서 국민들이 원하는 거를 정면으로 거부한다? 이것은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11월 23일이 어찌 보면 국민의힘이라는 집권 여당이 대통령실의 출장소가 아니에요라는 선언을 하게 된 중요한 분기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 처음에 엄청 반대했잖아요. 경찰 조사하고 그다음에 검찰 조사하는 거야. 국정조사 이거 소용없어. 왜? 수사권이 없으니까. 이거는 정쟁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를 설득해냈잖아요. 그렇다면은 집권 여당이 지금은 제대로 좀 역할을 찾아가려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의 좀 이상 기류가 좀 잘 봉합이 되기를 이제 그래서 기대하는데 근데 좀 따져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제 용산 출장소가 아니길 바라지만 오늘 또 출장소 비슷한 느낌이 났어요. 오늘. 어제 사실은 그 이제 의총에서 결정을 할 때 윤핵관 의원들이 거의 참석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 전혀 이제 참석을 안 한 이유는 사실상 대통령과 이제 미리 합의를 해서 암묵적 동의를 한 거 아니냐 윤핵관들이.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국조 여론이 이렇게 들끓으니 국조는 이제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예산안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일종의 거래로 삼고 그리고 일단은 국조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뭐 여기에서 좀 논란이 생기는 건데 바로 오늘 이제 그 대상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쟁점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당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특히 이제 대검이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검을 왜 넣느냐, 대검을 빼라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제가 그 민주당 쪽 취재를 해보니 대검을 넣는 이유는 마약 수사가 실제로 중요한 포인트였기 때문에 이 점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대검이 필요하다. 원래 대검보다 법무부를 요구했던 거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대검을 그렇게 해서 넣어서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합의를 해놓고 오늘 또 반대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여전히 이 용산 출장소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그건 좀 아닌 게 그러면 서초동 출장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윤핵관들이라면 찐 윤핵관들이라면 대검은 하시오. 대통령실을 뺍시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실은 뺄 수가 없죠. 색안경 끼고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사항은 지켜져야 된다고 보는데 여야 대표들이 또 합의한 것 중에 하나가 대상 기관과 그다음에 그 국조 기관은 우리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계속 논의하면 되는 것이고 또한 대검찰청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솔직히 안 돼요. 왜냐하면 경찰에서 마약 수사 이태원 당시 할로윈 축제 경찰에서 마약 수사 나갔어요. 대검에서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대검에서 마약 수사해라고 경찰을 지휘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왜 넣냐고요. 결국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 사람을 좀 혼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야당의 또 정치적 속내가 있었다. 정쟁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건데 어쨌든
야당의 그러한 요구를 여당 원내대표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받아들인 거 그것도 인정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아요. 여기까지 정리하고. 근데 그래서 실제로 대검에 이제 전문수사부가 지난 9월부터 생겼잖아요. 그래서 마약 수사가 수사 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검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 어제 합의가 됐어요. 전격 합의가. 근데 오늘 조금 파행 조짐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원래 그래요. 본회의가 오후 4시 됐는데 이제 오늘 상황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더 늦어지면 지금 월드컵도 하고 헷갈리게 생겼어요. 자, 그런데 내일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만찬한다. 이 소식이 나왔잖아요. 그럼 내일 또 핵심적인 얘기가 직접 오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실제로 내일 그래서 주요 이슈가 뭐냐 그랬더니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아마도 지금 진행되는 국정조사 잘 부탁한다. 그리고 여당의 역할을 당부하는데 그중에서 핵심적인 것은 이 정부조직법 문제, 그다음에 특히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좀 당부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용산 출장소 얘기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하명부대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당이 가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야당을 같이 만나야 되잖아요. 여야 지도부 함께 만난다고 했었거든요. 물론 지금 아직도 비대위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리정돈이 좀 되면 여야 지도부 함께 만나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여당만 먼저 부르는 경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불만이 민주당 안에는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여당이 갔으니 12월 말경에는 우리도 좀 불러주세요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정치권의 뭐 전략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그동안 뭐 무수히 봐왔으니까 자, 그럼 국정조사 받는데 예산안은 좀 민주당의 협력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거래, 아까 말씀하신 딜, 또 뭐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 수직적이냐 수평적이냐 이런 논의 많았고 셈법, 전략 이런 얘기 하는데 본질은 희생자, 그 유가족들이잖아요.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의 요구 풀어주고 또 우리 공동체가 다 받은 트라우마를 정치권이 해결해 줘야 되는 게 본질인데 지금 장 기자님 그 유족들 상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근데 지금 상당히 많이 안 좋으신 다 모이지 같아요. 못하셨잖아요. 일부만 기자회견 그렇습니다. 하셨고. 38가족 모이셨는데요.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한 50가족 정도 모여 계시는 것 같고 여러 연락이 계속 오는 걸로 봐서 더 많은 유가족들이 모이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국가 배상도 아니고 핵심은 일단은 그 유족들이 좀 모여서 같이 슬픔을 좀 나누고 함께 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공동의 추모 공간을 좀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도와달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실제 이제 뭐 많은 정치권들 특히 이제 행안부에서 뭐 행안부 장관이 뭐 연락처도 없다 이런 주장을 했지만 그것이 아닌 게 드러났고 실제로 뭐 이 연락풀을 가동하면 30분 안에 전부 이게 연락이 가능해서 모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족들은 매우 답답해하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유족들 기자회견 이후에 국민들 굉장히 많이 우셨습니다. 유족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면 이렇게 유족이 기자회견하면 그다음에 뭐 행안부가 됐든 총리실이 됐든 대통령실이 됐든 유족 측에 연락을 해서 아이고 너무 고생 많으신데 저희들이 뭘 좀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어떻게 만나게 해드릴까요? 라고 연락이 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일체의 연락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게 기대하는 게 뭐 큰 게 아니라 함께 좀 그 슬픔을 공유할 수 있는 연대할 수 있는 뭐 상황을 함께 좀 알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달라는 건데 그조차를 마련해 주지 않으니 그 자체로 너무 서운한 마음도 크고 일부 유족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분노해 있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비밀 접선하듯 모여야 하겠느냐? 우리가 뭐 반정부 세력이냐 이런 울분도 토로했어요. 저 여당 국조위원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당 국조위원들의 역할은요. 유가족과 국민의 한과 의구심을 풀어주는 데 집중이 되어야지 자 야당이 우리 쪽 사람들을 공격을 하면 예를 들면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 우리가 방어해주고 옹호해줘야지 보호해줘야지 이런 생각 절대로 가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그분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입니다. 국회는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파악하고 지적을 하고 그리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할 일입니다. 여당 국회의원이기보다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해달라라고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요 이게 참 고전적인 전략인데 우리 아이가 잘못하고 들어와서 남의 집 부모가 야단치려고 할 때 자기 부모가 먼저 회초리를 드는 게 항상 낫잖아요. 아프잖아요. 네, 아픈 건 남이 때리면 더 아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여당이 일단 핵심은 이제 유가족들의 요구다. 유가족들이 6개 요구를 얘기하셨어요. 다 들어줘야죠. 여당에서도 크게 이견은 없겠습니까? 아, 그럼요.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대통령 사과하고 네. 이상민 장관 사퇴시키고 모일 수 있게 해주고. 그냥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요구잖아요. 네. 그거 뭐 안 들어줄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예. 근데 제가 보도를 보다가 요거 장 기자님한테 여쭤봐야지 한 게 네. 이 유족이 요구한 진상규명 관련해서 네. 민변이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 이건 네. 어떤 얘기예요? 뭐 아시는 것처럼 증거보전 절차는 소송과 관련된 것인데요. 어쨌든 이제 특정 증거가 혹시 사라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네네네. 때 이것을 미리 증거보전 신청을 해두었다가 나중에 재판 중에 그 증거를 가지고 재판에 활용하는 뭐 이런 게 되는데요. CCTV, 네, 관련 기관들의 굉장히 문서. 많은 증거들이 인멸될 수 있다라고 민변은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관련해서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는 게 민변의 입장이죠. 이미 뭐 또 근데 저는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민변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적절하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민변이라는 특정한 정치 세력에 좀 더 우호적이고 지난 문재인 정권 하에서 상당히 많은 공직 진출을 했던 분들이 이런 식으로 나서는 것은 특정한 정파성을 띈다라고 비판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족분들이 항상 먼저 요구를 하고 유족분들 중심이 되어야지 언론에 보도 나오는 여러 가지 논의 사항이 주어가 민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도 증거보전 신청하는 것도 유족분들이 민변에 저희들 이거 증거보전 신청 좀 해주세요 라고 민변에게 요구하는 형식이 돼야지 민변에서 이거요 증거보전 신청하세요 라고 먼저 얘기하고 나서고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집권 세력에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심적으로 꺼려하는 마음도 있을 거고 좀 저 사람들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거 이용하려는 거 아니야? 그런 오해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역할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부분 조금 취재를 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장 소장님 좀 오해하고 계셔가지고 그 오해를 풀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유족들이 어떻게 민변과 만나게 됐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취재를 좀 했는데 민변만 찾아온 게 아니고요. 어떤 분은 참여연대, 어떤 분은 4.16연대, 어떤 분은 또 다른 시민단체 뭐 이렇게 여러 시민단체들을 찾아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유족들이 먼저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정부에게 끊임없이 우리 좀 만나서 논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 풀을 안 만들어 주시니까 본인들이 어디 찾아갈 데가 없잖아요. 정당에 찾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찾아간 곳이 시민단체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찾아가서 이 좀 부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럼 시민단체들이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시민단체 차원에서 논의를 해서 그러면 창구를 단일화하자. 그래서 민변이 그걸 맡아서 앞으로 이제 소송도 해야 되고 뭐 등등의 여력이 있으니 법률적 대응도 필요하고 지원도 필요해서 일종의 간사단체로 민변이 된 거다. 그러니까 민변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선 게 아니라 이런 저간의 사정이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 소장님의 문제제기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민변이 아닌 또 더 중도적, 중립적으로 보이는 법률 조직이 법률 조력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이럴 때. 예를 들면 뭐 법률구조공단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럼 행안부가 지정해서 유족들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혹시 거기서 우리는 비공개하고 싶습니다 하는 가족들은 또 따로 분류하시고 우리는 공개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을 모아서 공론화하면 되는데 정부가 먼저 나섰으면 민변이 필요 없잖아요. 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고 어쨌든 민변이라는 단체가 특정한 정치 세력의 입장에 좀 더 강한 동의를 표했던 집단이었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요. 참고로 대한변협도 이 유족들을 돕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요. 조금 여러 뭐 법률 조력이 많아지면 나쁘지 않은 것이죠.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였고요. 자, 혹시 요거는 장 소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요. 지금 이 국정조사하고 또 유족의 요구가 첫 번째가 이제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 대통령실은 여러 차례 사과했다. 근데 주로 종교 집회에서 사과를 하시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공식적인 대국민 담화에는 또 이게 들어있지 않고 해서
자, 대통령실의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안 하실 생각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일관된 입장이에요. 네. 했잖아요. 라는 입장이거든요.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과연 유족들이 원하는 사과였을까라는 네, 좀 생각이 진정성 들고 있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사과는 혼자 고독하게 외롭게 국민들을 향해서 해야지 참모들을 앞에다 두고 또 종교 단체에 가서 사과하는 거는 좀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과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뭐 무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과하면 내가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난 사과 안 할 거야. 그런 생각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과는요, 피해를 받고 희생을 당한 분들을 위로하는 거거든요. 네. 그분들이 아유 대통령님 제발 그만 좀 사과하세요. 이제 됐어요. 그때까지 사과는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과와 더불어서 어쨌든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선제적인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반면교사로 보면 세월호 참사 때 사실 뭐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 경질됐지만 후임 구하는데 오래 걸려서 장수총리가 돼버렸고 대통령 사과의 진정성도 의심을 받았는데 주무부처 이주영 장관, 이주영 해수부 장관만 수개월 팽목항에서 함께 지내면서. 근데 정홍원 국무총리랑 유가족의 인정을 받았던 이주영 그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사의를 표명했어요. 근데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저희 사의 표명할 생각도 없는데요. 국민들이 더 화가 나는 거죠. 근데 더군다나 이제 행안부 직원 상대로 피자를 돌렸다는 거잖아요. 수고가 많다고. 근데 이런 대목에 대해서 국민들도 그렇고 유족들도 그렇고 이게 좀 죄송합니다. 네, 좀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상민 장관의 그 초창기 발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여러 행보들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땐 너무 납득할 수 없고 이분 물러나야 된다라는 여론이 근 60%에 육박하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자 돌리고 열심히 합시다. 이 말이 될까요? 이게 그리고 사실은 본인이 이제 행안부 안에 경찰국 신설하면서 경찰 이렇게 두면 안 된다. 실질적으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경찰의 잘못이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무슨 책임을 지고 있냐는 거죠. 이런 국민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이상민 장관은 행동으로 실천으로 답변할 때가 됐다. 뭉개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비판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자, 뭐 공직자의 이제 답변은 간결할수록 좋은데, 자, 사의를 표합니다. 끝까지 수습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폼나게 사표 내는 걸 누가 뭐 몰라서 하나 백지 사표 낸 상황 부적절한 거죠. 이런 표현들이 긁어 부스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계속 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결코 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그리고 되나요? 어깨 툭툭 고생 많았다 이런 말들이 국민들을 오히려 이건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자, 대통령실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장 소장님께 요거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얘기해요. 이제 그만하고 대통령실 얘기 그만하고.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이슈가 이쪽에 다 몰려 있어서 저기 그 도스태핑 잠정 중단 됐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 대변인도 이 전화 연결했는데 여당 이 조만간 재개하길 바란다. 그 대신 좀 조금 정례화 형식을 다듬었으면 좋겠다. 근데 윤 대통령은 도어 스태핑 상당히 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또 전언들이 나와요. 이게 맞는 거고 조만간 재개할까요? 해야죠. 그러니까 가능성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전적으로 본인이 결정하실 문제고 선택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하게 될까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운데 도어 스태핑은 대통령께서 취임 전부터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될 거예요 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실행시키는 수단으로 도어 스태핑을 선택을 하신 거였고 지난 100일 기자회견 때도 허심탄회하게 솔직히 얘기하셨어요. 도어 스태핑 하지 말라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조언을 주셨지만 저는 계속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박수를 쳐줬고 응원을 했고 도어 스태핑에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말씀, 구설수에 오를 말씀, 또 대통령답지 않은 말씀 한 거 맞긴 맞아요. 하지만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겠다라는 그 의지만큼은 많은 분들이 응원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도어 스태핑은 제대로 좀 준비하셔서
꼭 다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MBC가 문제라는 거잖아요. MBC 너 때문에 내가 재발 방지책이 있어야 한다. 할 수가 없다. 지금 요구하는 게 징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네. 기자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이 직접 징계할 수 없으니 기자단 너희들끼리 스스로 동료 기자 징계해. 네네. 그리고 MBC 그 이기주 기자 못 나오게 하면 네. 생각해 볼게. 네. 이걸 기자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그리고요, MBC만 문제일까요? 다음은 누가 될까요? 네, 이런 생각들을 기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제가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취재를 해보니까 상당히 격앙돼 있어요. 네. 다음은 우리 회사 아니야? 우리 회사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그러면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자기 검열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아, 이런 보도 하면 안 되겠다. 대통령께서 싫어하실 텐데. 아니, 당장 어디는 경영진이 뭐 편집본에 지금 이제 개입했다는 얘기까지 네. 터졌고. 그러니까 매우 심각한 언론 침해다. 그래서 국경 없는 기자회가 공식 논평을 냈어요. 네. 그러니까 국내 이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국제 이슈로 넘어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 탑승 불허에 대해서 결정을 철회해라. 왜냐하면 조만간 대통령께서 또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는 순방 일정이 없는데 내년에 이제 또 나가시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때 MBC 또 안 태울 거냐, 어떡할 거냐 이런 결정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향후의 반복 가능성 때문에 이걸 철회하라라는 알겠습니다. 요구를 국제 기자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이슈 정리하고요. 아까 이제 이상민 장관 사태에 대한 여론이 언급돼서 이건 언급드릴게요.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 조사했고요. 응답자의 73.8%가 안전과 행정 관련 책임자들을 경질해야 한다 했는데 이 중에 절반 이상이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한독수 국무총리까지 경질해야 한다. 이런 이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아니 수치를 얘기 안 했는데도 그걸 다 말해야 돼요? 아까 60% 정도라고 얘기했었어. 왜 자꾸 말씀하셔가지고 앵커님을 힘들게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힘든 건 PD예요. 예. 저는 찾아주는 거를 읽습니다. 자, 이게 민주당 얘기 안 하냐 그러시고 얘기를 길게 하셔서 시간이 너무 없는데 이거는 언급을 해야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어제 KBS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지난 6월에 민주당 예비 경선 즈음해서 이재명 대표 자택에서 현금이 든 종이 가방이 나온 것을 봤다. 이런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모친상 조의금 등 구체적으로 돈의 출처를 밝히고 바로 반박 성명을 했습니다. 자, 장 기자님, 이 팩트 체크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쪽에서는 이건 사실이 아니다. 라는 입장이 강한 것 어제 같고요. 공보국에서 바로 냈더라고요. 검찰에서는 그 내용을 더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제 계좌 추적에 나선 것이죠. 네네. 이재명 대표하고 주변인들을 상대로. 사실 이게 법정에 가서 정확한 내용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증거가 나와야 될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기류가 조금 두 기류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이제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친명계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네. 이쪽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것은 조작 수사고 정치 탄압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사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하거나 그리고 이것이 잘못됐음을 인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뭐 이제 이런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비명계라고 해야 될까요? 이쪽에 있는 의원들은 어쨌든 집에 왜 이렇게 현금을 쌓아두고 있었냐. 물론 이제 그 출처 그리고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한 그것은 분명해서 문제 삼을 것은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집에 돈이 있었지? 물론 이제 신고는 해서 네네네. 뭐 건데 신고했다고 하죠. 재산 신고 때. 네, 그래서 뭐 공직자윤리법이라든가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문제될 문제는 없다. 네네. 그런데 그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도 그렇고 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집에 왜 이렇게 현금이 있었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요거 포함해서 장 소장님. 이 바로 지난밤에 이제 김만배 씨, 키맨이 이제 석방됐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 입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이 막 나왔고, 그 남욱 변호사가 또 최근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건 다 김만배에게 들었다라는 전원 진술들이고, 또 아까 이제 현금, 그 다음에 최측근 2명이 지금 기소됐고 구속된 상황,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배 씨 입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김만배 씨가 만약에 남욱 변호사 증언하고요. 유동규 씨 말 다 맞아요. 라고 하면 네네네.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거고 정말
상당히 당대표직을 유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상당히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김만배 씨 입을 한번 주목해 보시라 애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이 현금 문제는 아직까지는 검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저것이 김만배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김용 씨가 대선의 경선 자금으로 받은 것 일부를 이재명 당대표에게 준 것이다 라고 지금 검찰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의 추정은 그렇고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는 명확지가 않은 것 같아요. 확인되지는 않았다. 예, 뭐 어머님 조의금 그리고 뭐 그동안 받았던 거 뭐 현찰 예금 찾은 거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검찰에서 입증을 하지 못하면 이 부분 갖고 문제 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이제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대장동 일당과의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이제 돈 문제까지 직접 조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밝혀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수사선상으로 오를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돈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계좌 추적까지 하겠다라는 것은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이 법률적인 위험도가 상당히 더욱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장 기자님께 이거 여쭤볼게요. 이게 일반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민주당의 이정은 사무부총장.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누군지 잘 모르는 인물인데 여기서 시작한 수사가 출마도 하셨었어요. 출마 여러 번 했죠. 서초구에서. 네, 맞습니다. 자, 노웅래 의원에 이어 어제는 검찰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관한 수사 착수까지 나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CJ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이 노 비서실장이 개입했었다. 근데 여기 송영길 전 대표, 오영은 제주지사 줄줄이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송치 소환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방위적인 수사를 검찰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지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 2, 3부, 그다음에 반부패 수사 1, 2, 3부 총 6개 부가 민주당 관련된 부패 비리 혐의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익숙한 정치인들이 지금 호명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팀도 지금 민주당 관련된 부패 비리 혐의 수사를 하는데 들어갔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건 완전히 민주당 죽이기를 위한 기획수사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뭐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연말 연초에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뭐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전면전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면전 할 생각 좀 하지 마시고요. 그 이재명 당대표는요. 분신과 측근이 구속당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소속 의원들이 어쨌든 집에서 3억 이상의 현금이 발견이 됐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이나 사과를 해야죠. 왜 자꾸 언급을 회피하시고 정치 보복이야 탄압이야 이런 얘기만 하냐고요. 사과부터 하시라. 정치적인 책임을 지시라. 민주당에서는 지금 정치 탄압에 대해서 사과가 아니라 규탄할 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규탄이 아니라 사과를 해야 될 때다. 왜 끝에 싸우세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얘기하고 싶대요. 정치합시다. 지금 수사하지 말고 정치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고 5분이나 초과됐는데 왜 끝에 싸우세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각설하고 시즌2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장윤선 정치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네, 경제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경제본부 시간입니다. KBS 보도본부의 경제 스토리텔러죠. 서영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깔끔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게 무슨 얘기일까? 등장인물이 일단 재밌는데 발표해 주시죠.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등장합니다. 네네. 자동차 때문에 우리나라에 투자해달라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발표가 나왔었습니다. 보도 봤어요. 네, 기가팩토리 한국건설을 검토해달라. 그러니까 머스크가 최우선 후보지 중에 하나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화답을 했네요. 네네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과연 우리나라에 또 대규모 투자할 거냐? 이게 이제 관심이 높아졌는데 일론 머스크와 윤석열 대통령. 저는 오히려 시사에서는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전 대통령일 줄 알았는데 네. 윤 대통령과 연결이 됐어요. 그 얘기를 할까요, 그럼? 예, 그래서 아니에요. 지금 경제 얘기해야죠. 네. 아주 중요한데. 근데 그럼 머스크가 언제 한국에 들어왔나 했는데 네. 이게 화상면담으로 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그럼 사전에 조율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성사된 겁니까? 이게 사실은 그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만나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G20 때. 네네네. 근데 머스크가 안 왔습니다. 그래요. 근데 아마도 좀 처지가 곤란해서 그랬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도 이 기가 팩토리를 유치하고 싶어하고 네. 한국도 유치하고 싶어하고 둘 다 만나줘야 되는 상황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안 온 것 같은데 결국 그때 안 된 게 이번에 다시 성사가 돼서 대통령실이 공개한 겁니다. 자, 그럼 대통령실이 공개할 만큼 얼마나 큰 일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머스크가 어떤 사람이냐를 봐야 될 텐데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한번 보시죠. 네. 테슬라.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 전기차 회사죠. 네. 모두가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입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는. 네. 왜냐하면 미래 자율주행 아니면 AI 기술, 빅데이터 기술 이거 차량 모빌리티와 관련해서는 이 회사를 따라가는 기업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고 네. 스페이스X 하면 우주 사업하는 곳인데 그렇죠. 우리 인공위성도 쏘아줬습니다. 네. 그리고 중계할 때 보면 로켓이 우리 인공위성을 쏜 뒤에 다시 자기 자리로 내려옵니다. 맞아요. 엄청난 기술이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 우주 기술에서도 그런 걸 보여주고 있고 스타링크라고 우주에 인공위성 수천 개를 쏘아놓고 이동통신사들을 대체하는 사업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고 우주에 식민지 만든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온갖 미래가 다 이 사람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회사 테슬라 공장인 겁니다. 그래요. 근데 그것이 이제 한국에 유치된다. 자, 기가 팩토리. 이 이름은 좀 낯선데 네. 들어오면 정말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처음에는 전기 배터리 부품을 만드는 공장을 기가팩토리라고 불렀는데 네네. 지금 상하이 공장도 베를린 공장도 기가팩토리인데 다 차도 나옵니다. 지금 전 세계 5개, 4개는 양산 중이고 하나 미국에 있는 거 하나 더 만드는 건 내년에 양산이 될 텐데 네. 6번째 공장을 아시아 어딘가에 짓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같이 굉장히 좀 맨 앞에 있다라는 얘기가 처음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일본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영원히 훨씬 더 유리하다.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부품 전장 그리고 특히 배터리 쪽에서 우리가 꽤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그 둘의 경쟁이라면 우리가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도네시아,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이런 나라들이 지금 붙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들 특히 인도네시아의 강점은 뭐냐면 우리는 그냥 만드는 걸 잘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배터리 관련 소재가 전부 다 있습니다.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 말은 그 재료가 있는 곳에서 배터리를 만든다면 차를 만든다면 그리고 1억이 넘는 배후 인구가 있는 나라거든요. 인도네시아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나라고 그렇죠. 인건비도 싸고 그런 면에서 크고. 유리할 겁니다. 인도네시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시아의 경쟁 국가들이 붙었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네네. 이 기가팩토리를 우리가 유치하려면 뭐가 핵심적으로 중요한가요? 일단 어제 말 중에 하나가 나왔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그 투자 조건을 보겠다라고 했는데 그중에 맨파워, 테크놀로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우리가 틀림없이 훨씬 유리합니다. 네. 환경 이런 환경은 유리한데 나쁜 점은 이걸 나쁘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노동 조건 혹은 법률 규제 선진국은 다 마찬가지지만 개발도상국과 비교하면 이런 점이 좀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노동 임금도 비싸겠죠. 네네. 더 중요한 걸 보면 아마도 빚일 겁니다. 제가 보기엔 여기 기사들에 언급되지 않은 것들 중에 하나는 투자를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금전적인 정책. 왜냐하면 지금 그 테슬라 주가 많이 내렸거든요. 지금 네네네. 최고 올랐을 때에 비해서 반토막이 됐습니다. 물론 그래도 세계 최고 부자는 머스크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내린 이유 빚을 조달하기 어려운 환경 금리가 워낙 높아지니까 테슬라가 투자를 앞으로 지금처럼 공격적으로 할 수 있을까? 네.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는 연 100만 대 정도밖에 못 만드는 회사입니다. 현대차 그룹 전체로 보면 600~700만 대 만들고 있는데 엄청난 차이네요. 기업 가치는 테슬라가 20배쯤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보고 투자한 건데 미래를 좀 더 빨리 당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빚입니다. 돈이죠. 돈. 네, 레이 달리오가 말했죠. 빚을 많이 내서 생산성 있는 회사가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그 회사는 빨리 발전한다. 테슬라가 그런 루트에 있었는데 지금 금리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 점에서 금전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기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뭐 인프라 구축 이런 거 얘기하면 유치할 때 프로젝트 파이낸싱 우리도 재정 지원 많이 해주고 그러잖아요. 네. 자, 그러면 뭐 펀딩 지원이나 거기에 준하는 국가적인 좀 투자 그건데 자, 오늘 주제로 돌아와 보면 윤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통화가 처음에는 테슬라 얘기였는데 이제 머스크 얘기를 쭉 했어요. 트위터 최근에 60조 넘게 인수해서 직원 절반 날렸잖아요. 자, 근데 아까 노동 조건 얘기가 나오니까 좀 섬찟한 것이 일론 머스크가 좀 이렇게 과감하단 말이죠. 사실은 한국에서도 한국 트위터 지사 전원 해고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문제가 근데 있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고하면 안 돼요. 그렇죠.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가. 경영상에 아주 힘든 조건이 있는가. 이걸 다 따져보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하루아침에 해고했거든요. 파이어. 아마 우리나라는 문제가 될 텐데. 근데 미국의 방식이고 그리고 그게 지금 트위터 상황이 머스크의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트위터를 60조나 주고 인수했어요. 그중에 10몇 조가 빚입니다. 은행에 빚낸 거예요. 이자만 1년에 1조가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그 돈을 내야 되는데 사실 트위터는 그렇게 건전한 회사가 아닙니다. 10년 동안 8년 적자 낸 회사, 지금도 적자인 회사, 그리고 광고가 지금 점점 빠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트위터를 머스크가 샀다는 얘기에 트위터는 광고가 더 많이 빠지고 있어요. 더 잘 돼야 되는데. 안 그래도 적자인데. 부자가 인수했으면 더 잘 돼야 되는데. 광고 전망 혹은 내 브랜드의 이미지를 머스크가 깎아먹을 거야 하는 걱정을 하는 회사들이 있는 거죠. 창업주가 오죽하면 다 팔아넘기고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 1조 원의 빚을 올렸습니다. 매년 1조 원씩 갚아야 돼요. 이자. 빚은 한 10몇 조고요. 이렇게 된 상황이니 앞으로 트위터가 한 5년 정도는 적자할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돈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트위터가 지나갈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사실 머스크도 투자를 엄청 많이 한 겁니다. 60조에 샀는데 자기 돈이 38조예요. 자기 돈을 그만큼 넣은 사재를 겁니다. 털었군요. 왜 그랬냐? 지금 계속 나오죠. 프리 스피치, 언론의 자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일들이 뭐 무슨 블루 리본을 달아주는 일들 이게 실제 계좌입니다. 근데 그 실제 계좌라고 했는데 그게 다 사칭 계좌였어요. 사기치는 일들도 더 많아지고 특히 트럼프가 이 트위터를 좋아하는데 트위터 계정을 살려줬죠. 바로 팔로워 수가 몇 천만 명이 하루 만에 막 늘고 그랬습니다. 근데 본인은 시큰둥해요. 안 쓴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또 하나 만들어 놔서. 근데 이 여파로 트위터가 좀 우경화되고 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트위터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좀 그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트위터를 떠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둡긴 한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머스크는 미래 사나이입니다. 모든 면에서 미래를 부르고 안 된다고 했던 거 다 성공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트위터도 이 언론의 자유 언론의 기치 아래 어떤 미디어로 거듭날지 알 수 없고 지켜봐야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어쨌든 기가 팩토리가 유치되면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KBS 보도본부의 서영민 기자와 경제본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최영일의 시사본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치킨 받으실 분 7분은요. 시사본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셔서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금요일인 내일 오후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